우리가 평생 목숨처럼 지키려 애썼던 그 화려한 품격은 과연 얼마짜리였을까요? 남편의 지갑 두께와 들고 있는 가방의 브랜드로 우정의 무게를 계산하던 그곳에서 40년 우정은 단 3줄의 문자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가장 차가운 겨울날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한 여인이 발견한 진짜 인생의 온기를 시작합니다.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청담동의 한 카페 통유리창을 은은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흘러내리는 클래식 선율 사이로 유난히 높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김수자가 있었습니다. 수자는 30대 중반의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남편 덕분에 또래 모임 중에서 늘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걸친 캐시미어 코트의 부드러운 질감이나 손목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시계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명표와도 같았습니다. 수자, 너는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여전하니? 무슨 좋은 관리라도 받는 거야? 동창이자 장미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현숙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현숙의 질문에는 부러움과 시샘이 묘하게 섞여 있었지만 수자는 그런 시선조차 즐기듯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리라니 특별한 건 없어. 그저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할 뿐이야. 우리 남편이 워낙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니까 내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그렇겠지. 수자의 대답은 겸손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은근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미회는 수자가 졸업한 명문 여고의 동창들 중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이들만 모인 프라이빗한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남편의 직급, 자녀의 대학,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장미회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의 높이를 결정했습니다. 수자는 그 성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최고급 호텔 뷔페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남해의 프라이빗 리조트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로를 영원한 자매, 나의 분신이라 부르며 지독한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수자는 이 온실 같은 세계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은 자신을 비껴갈 것이며 자신은 평생 이 따스하고 품격 있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늙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현숙이 슬그머니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한효원 기억나니? 우리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에 학생회장까지 했던 애 말이야. 미연이 콧방귀를 뀌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기억나지? 참 지독하게 공부만 하던 애였잖아. 걔 요즘 뭐하고 산다니? 말도 마. 대학 졸업하고 무슨 시민운동인가 무언가 한다고 돌아다니더니 지금은 저기 변두리 작은 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로 일한대.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이라나 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다 늘어진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걸 누가 길에서 봤다더라. 현숙의 말에 테이블 위로 얕은 한숨과 비웃음이 교차했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렇게 똑똑하던 애가 왜 그렇게 풀렸을까? 역시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해. 아무리 똑똑해도 배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도태되는 거지. 미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자 역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수자의 마음속에는 묘한 우월감과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효원처럼 빛나던 아이도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는 저렇게 초라해지는데 자신은 이토록 완벽한 울타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커튼을 내리곤 합니다. 평화롭던 수자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해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과 사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권고사직을 당한 것입니다. 36해 동안 오직 한 직장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남편에게 퇴직은 영혼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지인의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무리하게 시행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자,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우리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어. 나 믿지? 남편의 충혈된 눈망울을 보며 수자는 차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 전액은 물론 살고 있던 강남의 60평.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거액의 자금이 사업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초보 사업가에게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해버렸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첫 삽도 뜨기 전에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채권자들의 고함, 거실 유리창에 붙기 시작한 빨간 압류 딱지들, 그리고 법원에서 날아온 경매 통지서까지. 수자가 쌓아 올린 찬란한 신기루는 단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바스러졌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남편의 거친 신음과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수자는 어두운 거실 한 구석에서 덩그러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이, 자신이 믿었던 행복이 이토록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자의 가족은 한밤중에 이삿짐을 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싣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가구만 트럭에 싣고 서울 변두리의 낡고 조용한 연립주택 2층으로 숨어들듯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낯선 동네,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좁은 거실에 서서 수자는 넋을 잃었습니다. 찬란했던 날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이 차가운 벽면뿐인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자는 장미회 친구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들키는 순간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남편 사업이 조금 바빠서 다음 골프 모임은 쉬어야겠다는 핑계로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연립주택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시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절에는 한겨울에도 반소매 차림으로 지낼 만큼 온기가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 오래된 동네의 겨울은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웅웅 소리를 내며 사정없이 들이쳤고 낡은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방바닥의 온기는 쉽게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자는 솜니부를 가녀린 어깨에 숄처럼 겹겹이 두른 채 온종일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손때 묻은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도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거나 낯선 번호로 짧은 진동음이 울릴 때면 혹시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일까봐 깜짝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그녀의 서글픈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자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시간, 빚쟁이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시간,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화려한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하루가 너무 짧을 만큼 바쁘게 흘러갔던 시간들이 이제는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방 안의 냉기는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그보다 더 차가운 외로움이 수자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동네의 소박한 풍경들,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나 큰 소리로 장사하는 트럭에 목소리조차 수자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고 생경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스마트폰이 짧은 진동음을 울렸습니다. 장미회 동창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이 아닌 단독 메시지함에 뜬 이름은 총무 현숙이었습니다. 수자는 왠지 모를 불길함에 마른 침을 삼키며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장미회 긴급 공지, 회원 간의 지속적인 격조와 품위 유지, 그리고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회칙 정관. 제4조회원의 의무 및 자격에 의거하여 김수자 회원의 자격을 정지 및 제명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모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품위 유지. 수자는 메마른 입술 사이로 그 단어를 몇 번이고 낮게 뱉어보았습니다. 허탈하고 헛헛한 웃음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툭 터져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이 너무 가늘게 떨려와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차가운 장판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고 시절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매점 앞 벤치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누어 먹던 순간부터 무려 40해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온 우정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친정엄마처럼 기뻐해주고 부모상을 당했을 때 밤새 곁을 지키며 서로의 인생을 축복하고 위로해주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낸 마지막 인사가 고작 서류 양식을 베껴 쓴 듯한 기계적인 문구. 3줄짜리 제명 통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가다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라는 안내 멘트로 냉정하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수신 거절로 연결되었습니다.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돌아오는 그 기계적인 침묵 속에서 수자는 비로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미회의 정보망은 수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민하고 잔인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부도 소식, 거실에 붙었던 빨간 딱지들과 아파트 경매, 그리고 이 변두리로의 야반 도주까지 그들은 이미 수자의 몰락을 낱낱이 파악하고 품평회하듯 이야기를 끝마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품위도 없고 품위가 없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장미회만의 철저하고 거대한 카르텔. 생각해보면 수자 역시 과거에는 그 규칙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방관자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은근히 단체 대화방에서 소외시키고 약속 장소를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최고급 호텔로 잡아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자신이 방관하고 동조했던 그 차가운 칼날이 이제는 고스란히 자신을 향해 부메랑처럼 돌아와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성벽이 무너지자 그 성벽 아래로 자신을 가장 먼저 밀어버린 이들이 바로 영혼을 속삭이던 친구들이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던 걸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수많은 대화와 눈물은 다 거짓이었나? 수자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보다 그녀를 더 깊이 괴롭힌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생의 인맥과 우정이라는 페이지가 알고 보니 오직 속물적인 계산서와 영수증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눈을 뜨고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관리받지 못해 푸석푸석해진 피부, 잠을 이루지 못해 깊게 파인 눈가의 어두운 그늘, 그리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메마른 눈동자. 장미회라는 화려한 사교계의 조명이 탁 꺼지자
화려한 무대 뒤에 홀로 남겨진 늙은 배우처럼 처량하고 볼품없는 노년의 여인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수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은둔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무거운 어깨를 늘어뜨린 채 집을 나섰고 텅 빈 집에서 수자는 오직 자신의 불행과 독대해야 했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은 오히려 수자의 귀에 가시 돋친 환청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숙과 미연이 모여 앉아 수잔의 폭삭 망했다며 불쌍해서 어쩌니 하고 키득거릴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앉았던 어느 날 밤 수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묵직한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억울함이자 옥이었습니다. 이대로 숨어서 그들이 던진 무례하고 얄팍한 문자 한 통에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를 평생 유배 보내듯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장미회라는 화려한 성 밖으로 쫓겨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비겁함과 위선의 가면을 똑똑히 마주하고 자신이 먼저 그 연을 당당하게 끊어내며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고작 문자 3줄로 도둑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자는 단호한 눈빛으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아 먼지가 가볍게 앉은 화장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아주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파운데이션을 펴 발랐습니다. 삶의 굴곡이 고스란히 드러난 깊은 눈가의 그늘을 컨실러로 겹겹이 채워넣고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낸 붉은색 립스틱을 입술 가득 선명하게 바르자 거울 속의 여인이 비로소 과거의 당당함을 조금은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그나마 채권자들의 매서운 눈을 피해 챙겨올 수 있었던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명품, 실크 스카프를 꺼내 목에 우아하게 둘렀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수자는 나지막이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제명을 하겠다면 당당하게 당해주지. 하지만 너희가 만든 그 초라한 프레임에 갇혀서 비참하게 숨어 우는 패배자로 남지는 않겠어. 수자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장미회의 정기 모임이 청담동의 최고급 일식집에서 열리는 셋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허상을 깨부수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무겁고도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마침내 문을 열고 눈부신 바깥 세상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청담동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수자는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던 고급 매장들과 세련된 사람들의 물결이 이제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다가왔습니다. 수자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질질 끌어당기며 자세를 바르게 고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도도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장미회의 아지트와도 같은 고급 일식집 청미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편백나무 향과 함께 예약된 방의 위치를 안내하는 직원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자는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룸의 문을 부드럽게 밀어 열었습니다. 하하, 얘들아 그랬다니까. 미연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지다가 문이 열리고 수자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현숙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자리에 모여있던 5명의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자에게 쏠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밤의 호수처럼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수자야? 내가 여길 어쩐 일로 왔니? 메시지 못 받았어? 현숙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듯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원래 자신이 앉던 상석이 아닌 가장 하석의 빈자리를 품위 있게 찾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가방에서 정갈하게 준비한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밀린 회비 및 잦은 탈퇴서라고 수자의 바른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 아주 잘 받았어, 현수가. 회원 간의 품위 유지를 위해 나를 제명하겠다는 그 정중하고 차가운 공지 말이야. 수자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수자야, 오해는 하지 마. 우리도 참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우리 모임이 대외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매달 내야 하는 회비도 만만치 않고 골프 비용이며 호텔 모임 비용이 요즘 내 사정에는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미연이 흘겨보는 눈빛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배려라는 단어가 미연의 입을 통해 나오자 수자는 가슴 밑바닥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배려라니 참 눈물겹게 고맙네. 수자는 미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미연은 수자의 매서운 눈빛을 피하며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미연아, 그리고 현수가. 내가 돈이 없어지고 좁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내 40년 인생이 어디로 증발하기라도 하니? 우리가 여고 시절 처음 만났을 때 너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고 내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 될 줄 우리가 알았어? 단지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떡볶이 한 접시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깔깔거리던 그 순수했던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방 안의 친구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선을 돌리거나 짐짓 헛기침을 할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대단하고 고결한 품이라는 것이 고작 남편의 지갑, 두께와 우리가 들고 있는 가방의 브랜드로 유지되는 얄팍한 것이었다면 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모임에서 나갈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내 인생에서 제명하는 거야. 진짜 귀티와 품위는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나오는 거란다. 수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에 두르고 있던 명품 실크 스카프를 부드럽게 풀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작년 내 생일 때 너희가 품위 유지하라며 다 함께 돈 모아서 선물해 준 거지. 너희의 그 얄팍하고 가벼운 우정의 수준에 딱 어울리는 물건이니까 도로 가져가렴. 난 이제 이 무겁고 위선적인 껍데기 없이도 아주 가볍고 자유롭게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참 고마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수자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뒤에서 현숙이 수자 전연이 정말 미쳤나 봐. 하고 낮게 부들부들 떠는 소리가 들렸고 미연이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쉬는 소리가 방을 채웠지만 수자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청담동 거리로 다시 나왔을 때 뺨을 스치는 저녁 바람은 서늘했지만 가슴속은 이상하리만치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온몸을 옥죄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마침내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금 전 일식집 차가운 방 안에서 장미회 친구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가슴속 응어리는 단호하게 덜어내었지만 막상 몰아치는 공허함과 앞으로 남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 홀로 분장실에 남은 배우처럼 처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변두리의 거친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힘을 잃고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듬성듬성하여 차가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어두운 골목, 밤바람이 수자의 얇은 외투깃을 사정없이 파고들며 살을 에었습니다. 수자는 양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내 남은 인생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과 체면이 전부라 믿었던 세상에서 쫓겨나고 나니 자신이 마치 우주 한가운데에 홀로 버려진 미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낡은 가구들과 어지럽게 꼬인 전신주의 전선들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당해지자고 다짐했건만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다짐은 한낱 나약한 독백에 불과했다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한숨을 쉬며 걸어가던 길목이었습니다. 어둡고 삭막한 회색빛 벽돌 건물 1층에서 주위의 칠흑 같은 어둠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따스한 오렌지빛 조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네 주민들을 위해 작고 소박하게 운영되는 사립 도서관인 글벗 도서관이었습니다. 수자는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그 통유리창 앞에 자석에 이끌리듯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성이 조용히 서서 서가에 꽂힌 책들을 한 권씩 꺼내어 먼지를 털고 다시 반듯하게 채워넣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40년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군데군데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뒤로 하나로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이 무척이나 단아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에 짙은 청색면 앞치마를 두르고 책장을 넘기고 정리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깊은 정성과 온기가 가득 묻어나는 사람. 수자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장미회 친구들이 지난달 모임에서 독불장군의 가난뱅이 사설하며 은근히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비웃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옛 친구, 바로 한효원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누구보다 빛나던 학생회장이 왜 이런 변두리에 있는지 장미회는 조롱 섞인 의문을 가졌었지만 지금 수자의 눈에 비친 효원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사모님들보다 거룩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수자는 도서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처지와 낡은 옷차림, 그리고 방금 전 청담동에서 친구들에게 쏟아붓고 온 독한 말들의 찌꺼기가 효원의 저 맑고 고요한 세계를 더럽히거나 방해하지는 않을까 덜컥 두려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때 장미회의 중심에 서서 화려함을 뽐내며 은근히 효원의 소박한 삶을 마음속으로 재단했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지독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저 맑은 눈을 마주할 자격이 있을까? 수자는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찬 밤바람이 다시금 그녀의 등을 밀었고 온기가 절실했던 수자의 손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도서관의 낡은 나무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지그시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문 상단에 달린 작은 구리종이 딸랑하며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고요한 도서관의 공기를 깨웠습니다. 효원이 가만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자는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당혹감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발걸음을 얼어붙은 듯 멈추었습니다. 비참함과 쑥스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달아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효원의 깊고 맑은 눈동자는 수자를 보는 순간 그 어떤 편견도 놀라움도 위선적인 동정심도 없이 그저 겨울날의 화로처럼 깊고 따스한 온기를 머금었습니다. 효원의 입가에 잔잔하고 느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수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수자구나. 참 오랜만이다.
밖이 많이 춥지? 효원은 들고 있던 책을 서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자의 거칠어지고 차갑게 얼어붙은 두 손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꼭 맞잡아 주었습니다. 효원의 손은 거칠었지만 장미회 친구들이 손가락마다 끼고 자랑하던 그 어떤 값비싼 보석 반지보다 더 포근했고 가슴이 시린 수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위로의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을 느끼는 순간 수자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마지막 방어기제가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효원아, 나 사실 아주 많은 걸 잃었어. 남편 사업도 완전히 망하고 평생 일군 집도 잃고 매일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여기까지 도망치듯 이사 왔어. 그리고 오늘 정말 부끄럽게도 장미회에서도 비참하게 제명을 당했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건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아. 악착같이 참아왔던 수자의 눈물이 마침내 봇물 터지듯 터져버렸습니다. 청담동 일식집의 차가운 방 안에서는 오직 자존심 하나를 지키기 위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독서를 퍼부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하고 따뜻한 종이 향기가 배어있는 도서관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과거의 화려함이 아닌 현재의 아픔 그대로 품어주는 효원의 맑은 눈망울 앞에서 수자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효원은 조용히 수자를 자신의 품으로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수자의 들썩이는 외로운 등을 부드럽고 천천히 일정한 박자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효원의 품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과 오래된 책의 냄새가 섞여났는데 그것은 수자가 평생 맡아본 그 어떤 최고급 향수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수자는 효원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눈물을 마음껏 쏟아내었습니다. 아니야, 수자야. 고개 숙이지 마. 넌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고 무언가를 잃은 것도 아니란다. 비로소 길을 돌아 진짜 너 자신으로 돌아온 거지. 그동안 너를 무겁게 짓누르고 너의 눈을 가렸던 그 위선과 거짓의 화려한 껍데기들을 이제야 다 벗어던진 거야. 그러니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제 진짜 너만의 아름답고 솔직한 이야기를 이 소박한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란다. 나를 봐, 나도 이렇게 살아있잖니. 넌 결코 늦지 않았어. 효원의 낮고 편안한 목소리는 도서관의 수많은 서가 사이로 부드러운 음악처럼 퍼져나갔고 수자는 그 따스한 품 안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 없는 깊은 마음의 안도감과 평온을 느끼며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외롭고 시렸던 수자의 겨울이 효원이라는 오래된 등불을 만나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서관 내부의 공기는 바깥의 거친 바람과 차가운 세상의 시선과는 달리 무척이나 아늑하고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원목 서가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온 책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나무 향과 종이 냄새, 그리고 공간을 은근하게 채우고 있는 노란 조명 등은 상처받고 찢긴 수자의 마음을 부드러운 손길로 감싸 안아주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안식처 같았습니다. 효원은 수자의 등을 따스하게 감싸며 도서관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티테이블로 인도했습니다.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작은 식탁 위에는 정갈한 천받침이 깔려 있었고 효원은 미리 준비해둔 투명한 유리 다관에 따뜻하게 우려낸 국화차 2잔을 살포시 채워 수자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고단했을 텐데
차가 다 식어버리기 전에 먼저 따뜻하게 한 모금 마시렴. 전신이 많이 얼어있네. 수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었습니다. 도자기 잔의 표면을 통해 전해지는 기분 좋은 온기가 손바닥의 감각을 깨우고 손목을 타고 올라가 마침내 차갑게 굳어있던 심장 언저리에 닿는 듯 했습니다. 후후 불어 한 모금 머금은 국화차의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이 은은하게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자 마치 마법처럼 가슴을 옥죄고 있던 긴장과 불안의 끈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회 친구들 앞에서 독한 말을 쏟아내느라 메말라버린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액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자는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도서관의 풍경을 찬찬히 눈에 담았습니다. 수자는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효원아, 넌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함이 없이 단단하니? 고등학교 시절 교단에 서서 우리를 이끌 때도 참 고요하고 올곧은 아이였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게 살았는지 새삼 뼈저리게 느껴져. 난 평생 껍데기만 쫓아다니느라 정작 내 안을 채울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살았거든. 효원은 수자의 말에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얹었습니다. 나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니, 수자야. 나도 사람인데 왜 유혹이 없고 왜 아픔이 없었겠어. 내 나이 40 무렵에는 내가 선택한 시민운동과 소박한 삶의 길이 정말 맞는지, 왜 나는 남들처럼 화려한 아파트에 살며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며 불면의 밤을 보낸 적도 수없이 많았단다. 사교계에서 잘 나가는 너희들의 소식을 건너 들을 때마다 문득문득 내 초라한 앞치마가 부끄러워지기도 했어. 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 나를 잡아준 것은 결국 이 책들이었어. 이 고요한 공간에서 수백 년 전 성인들이 남긴 지혜의 문장들과 대화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지.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귀티는 밖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면을 묵묵히 채워나가는 존재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밖을 향한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오더구나. 효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도 손때가 묻어 빛바랜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수자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 책 한번 천천히 읽어볼래? 내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펼쳐보며 마음을 다잡던 오래된 수필집이야. 거창하고 화려한 수식어는 없지만 상처받고 찢긴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신비로운 치유의 힘이 담겨 있단다. 수자는 효원이 건넨 책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치열한 사색의 흔적이 묻어 반질반질해진 책장을 한 장씩 넘기자 사각거리는 맑은 종이 소리와 함께 가슴을 울리는 문장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삶이 우리를 비우고 거두어가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좋은 것으로 다시 채우기 위함이다. 가을날 나뭇가지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마침내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나무가 스스로 선택한 거룩한 비움이자 내려놓음이다. 비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머물 수 있다. 수자는 그 문장에 시선을 멈춘 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소리내어 되뇌었습니다.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책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얼마나 많은 허상과 위선의 조각들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며 허덕이며 살아왔던가 싶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아내라는 타이틀, 청담동의 화려한 사교 모임, 남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들.
그 모든 것은 결국 가을날 부는 거센 바람, 한 자락에 허망하게 날아가 버릴 마른 낙엽 같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가슴 저리게 명확해졌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이곳에 숨어 있는 듯 보이는 효원의 이 소박한 도서관과 단단하게 여문 영혼이 청담동의 그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요롭고 진정한 의미의 부유함을 품고 있다는 것을 수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효원아, 나 사실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이 좁은 동네로 숨어들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난 줄만 알았거든. 수자는 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효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염치 없지만 매일 여기 와서 내 옆에서 책을 좀 읽어도 될까? 이 종이 향기를 맡고 있으면 내 마음의 가시들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 같아. 효원의 눈이 반짝이며 아이처럼 환하게 휘어졌습니다. 무슨 그런 당연하고 슬픈 말을 하니? 도서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처를 가진 이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열려있는 치유의 공간이야.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내일부터 당장 이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로 나와 함께 일해보는 건 어때? 새로 들어온 책들을 분류해서 서가에 꽂고 낡은 책장을 보수하고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야. 비록 지갑을 채워줄 보수는 없지만 메마른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는 이만한 묘약이 없단다. 어때, 나와 함께 해줄래? 효원의 진심 어린 제안에 수자의 가슴 깊은 곳, 오랫동안 꺼져 있던 어두운 화로에 무언가 따스하고 붉은 불꽃이 탁하고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김수자라는 한 인간의 존재는 대기업 임원의 아내 혹은 장미 외의 화려한 회원이라는 타인의 타이틀 외에는 자신을 설명할 단어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의 발로 서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수자는 가슴 가득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효원아.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곁에서 부딪히며 다시 시작해볼게. 도서관 창밖으로는 어느새 깊고 고요한 밤의 어둠이 완전히 내렸지만 도서관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국화차의 온기와 수천 권의 책들이 뿜어내는 아늑한 숨결 덕분에 수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찬란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수자는 마침내 진짜 자신의 인생을 밝혀줄 지혜의 등불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자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1시간씩 공들여 하던 화려한 화장과 명품, 옷 대신 활동하기에 편안하고 수수한 면바지에 깨끗하게 다려진 면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역시 브랜드를 과시하던 무거운 가죽 가방이 아닌 가볍고 실용적인 천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효원이 챙겨준 단정하고 깊은 청색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두르고 서가 구석구석에 내려앉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혹은 십진 분류법에 따라 여기저기 흐트러진 책들을 제자리로 찾아 꽂아 넣는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손길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자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기묘할 만큼 깊은 마음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어지럽게 뒤엉켜 있던 책들이 자신의 손길을 거쳐 서가 위에 반듯하고 정갈하게 정렬될 때마다 마치 지난 몇 달간 사정없이 흩어지고 부서졌던 자신의 인생 파편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묵직한 책장을 한 권씩 넘기고
분류할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그윽한 종이 향기는 사채업자들의 매서운 독촉 전화로 밤새 조마조마했던 그녀의 팽팽한 안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종이의 질감이 강남 시절의 그 어떤 부드러운 실크보다 수자의 영혼을 더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청담동 시절에는 결코 만나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이웃들이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방과 후 꼬물거리는 작은 손으로 까르르 웃으며 동화책을 찾으러 오는 유치원. 아이들 코끝에 돋보기를 걸치고 정정한 모습으로 매일 아침 신문을 꼼꼼히 읽으시는 동네 할아버지,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와 취업 준비에 지쳐 무거운 어깨로 찾아와 조용히 문제집을 들여다보는 청년들까지. 수자는 그들의 평범한 얼굴들을 마주하며 과거 화려한 온실 속 사교계에 갇혀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세상의 진짜 얼굴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자에게 남편의 직급이나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들고 있는 가방의 브랜드를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자가 건네는 따뜻한 눈인사와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다정한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고 순수한 미소로 화답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교감 속에서 수자는 가슴 밑바닥이 매일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무언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느끼는 귀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간혹 책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웃이 있으면 수자는 발벗고 나서서 서가를 뒤졌고 원하는 책을 찾아 건넸을 때 그들이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는 수자의 마음에 그 어떤 훈장보다 더 빛나는 긍지로 새겨졌습니다. 위선과 계산이 가득했던 청담동의 화려한 파티장보다 이 좁고 낡은 도서관의 서가 사이가 수자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안전하고 아늑한 낙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자 씨, 이번 주말에 우리 도서관에서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시 낭독회를 열려고 해요. 수자 씨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듣기에 무척 편안하니까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을 위해 시 몇 편을 직접 낭독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오후 서가 정리를 마치고 숨을 돌리던 수자에게 효원이 따뜻한 눈빛을 건네며 제안했습니다. 수자는 깜짝 놀라 두 손을 가로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효원아. 내가 감히 그런 귀한 일을 어떻게 해. 남들 앞에서 소리내어 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부끄러워서 혀가 굳어버릴 거야. 난 그저 뒤에서 차나 나르고 의자나 정리할게. 효원은 수자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자씨. 수자씨는 남들이 겪지 못한 삶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왔잖아. 화려함의 극치에서부터 영혼이 찢기는 고통까지 다 겪고 견뎌낸 사람의 목소리에는 가공되지 않은 인생의 울림과 진정성이 배어 있어. 그 깊은 목소리는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될 거야. 스스로를 믿고 한 번만 용기를 내줘. 효원의 진심 어린 격려와 흔들림 없는 믿음 앞에 수자는 마침내 수줍게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던 주말이 찾아왔고 도서관 중앙홀에는 거친 세파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10명. 남짓한 동네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으셨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친 손과 깊게 파인 주름살을 가진 노인들 앞에서 수자는 떨리는 손으로 시집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습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선택한 시는 삶의 황혼기를 지나온 이들의 외로움을 가만히 토닥이고 위로하는 소박한 시였습니다. 수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나지막하게 첫 문장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메마르면서도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고요한 도서관의 공기 속으로 은은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가는 동안 수자는 자신의 목소리에 실린 인생의 굴곡과 감정이 온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식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수자의 목소리에는 삶의 진한 무게와 진정성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낭독이 중반을 넘어설 때쯤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가 거친 손으로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치기 시작하셨고, 옆에 앉은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그시 눈을 감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도서관 안은 오직 수자의 목소리와 어르신들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가득 차오르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의 마지막 구절을 마치고 수자가 시집을 덮었을 때 공간을 채운 것은 청담동 시절의 가식적이고 요란한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이어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묵직하고도 진심 어린 박수와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친 손으로 수자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어쩌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오. 들으면서 내 평생의 한과 외로움이 싹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늙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니 참말로 고마워요. 그 순간 수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의 아내라는 두꺼운 그늘 아래서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빈 인형처럼 존재했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런 배경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진심, 어린 마음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외로운 영혼에 이토록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장미회 친구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애썼던 그 얄팍하고 속물적인 품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의 허상이었는지, 진짜 인간의 고결한 품격과 내면의 귀티는 바로 이 소박한 나눔과 눈물의 공감 자리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수자는 온몸의 전율로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라는 존재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끝에 묻어있던 차가운 한기가 조금씩 부드러운 온기로 변해가고, 연립주택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오래된 매화나무의 거친 가지 끝에 조그맣고 연두빛 가득한 새싹이 오밀조밀 돋아나기 시작한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입가에는 세상을 향한 너른 여유가 잔잔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의 나무 문이 열리며 조용하던 공간의 정적을 깨트리는 익숙하지만 낯선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련되게 다듬어진 단발머리에 한눈에 보아도 고가임을 알 수 있는 명품 악어백을 어깨에 메고 화려한 보석 반지를 번쩍이며 걸어 들어오는 사람. 바로 장미회의 총무이자 수자에게 제명 문자를 보냈던 현숙이었습니다. 현숙은 낯선 변두리 도서관의 풍경이 생경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청색면 앞치마를 두르고 화분 앞에 서 있는 수자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대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현숙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어머, 김수자, 너 정말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야? 예, 소문이 진짜였구나. 현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은근한 비아냥과 함께 한때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친구가 도서관 사서로 일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묘한 우월감과 동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자는 과거 청담동 일식집에서 느꼈던 당혹감이나 부끄러움, 혹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배신감의 불꽃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현숙의 시선과 달리 수자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수자는 오히려 오랜 이웃을 만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현숙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머, 현숙이구나.
멀리 변두리 우리 동네까지는 웬일이니? 참 먼 길 왔네. 수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귀에 감기듯 다정했습니다. 이 근처에 내 아는 사람이 빌딩을 사서 공인중개사 만날 일이 있었거든. 왔다가 생각나서 혹시나 하고 들러봤어. 예, 그런데 너 정말 얼굴이 많이 반쪽이 됐구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가방이며 옷이며 정말 옛날의 김수자는 찾아볼 수가 없네. 남편 사업은 좀 어떻게 해결해 기미가 보이니? 우리가 비록 모임에서 회칙상 제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이 늘 짠하고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현숙은 어깨에 맨 명품 가방의 끈을 고쳐 쥐며 은근히 수자의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남의 불행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안락한 삶을 확인하고 안도하려는 속물적인 습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수자는 현숙의 가시 돋친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현숙을 안쪽 티 테이블로 안내한 뒤 자신이 손수 정성껏 우려낸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노란 꽃잎이 투명한 찻잔 속에서 부드럽게 피어나는 모습을 현숙 앞에 내려놓으며 수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렴. 향이 참 좋단다.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현숙아. 보다시피 나 아주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어. 매일 이 고요한 곳에서 좋은 책들을 읽고 가식 없는 이웃들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면서 내 인생 중에서 가장 값지고 평화로운 순간들을 보내는 중이야. 내 안이 매일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거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예전에 무거운 회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작은 중소기업의 고문으로 취직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어. 우리 세 식구 비록 예전보다 좁은 집에서 살지만 매일 저녁찌개 하나 끓여놓고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를 묻고 웃을 수 있어서 매일매일이 참 기적 같고 행복하단다. 수자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거짓이나 과장 혹은 허세도 없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평온함과 행복의 에너지가 잔잔하게 방 안의 공기를 타고 현숙의 온몸으로 전달되자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한 쪽은 현숙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눈물 섞인 한탄이나 비참한 하소연 혹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처량한 모습 대신 너무나 고결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수자의 모습 앞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메고 온 명품 가방이 갑자기 조잡하고 무거운 껍데기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현숙의 얼굴에 묘한 수치심과 민망함이 스쳤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니 다행이네. 참 장미회는 요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 미연이 남편이 이번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돼서 가산세가 엄청나게 나왔거든. 그것 때문에 둘이 매일 싸우고 이혼 한 해 만에 난리도 아니야. 모임도 잠시 중단됐어. 다들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서로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고 전화도 잘 안 받더라. 참 우정이 뭔지. 현숙은 민망한 듯 국화차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서둘러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이만 가볼게. 나중에 또 연락하자. 그래, 멀리까지 와주어 고마웠어. 조심해서 가렴 현숙아. 그리고 미연이에게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고 위로 전해줘. 인생에서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이 참 많다고 말이야. 너도 마음에 너무 무거운 가방만 메고 다니지 말고 가끔은 하늘도 보며 편안해지렴. 수자는 도서관 문을 열고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서둘러 떠나는 현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깊고 아련한 연민의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여전히 돈과 체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서로를 시기하고 감시하며
평생 위선의 가면을 쓰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그 옛 친구들이 오히려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현숙이 완전히 떠난 후 서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효원이 다가와 수자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어주었습니다. 수자야, 참 훌륭하다. 이제 넌 그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하게 단단한 나무처럼 홀로 섰구나. 수자는 효원의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효원아. 내가 그 겨울날 내 거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청담동의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저주하며 헤매고 있었을 거야. 내가 나를 살린 거나 다름없어. 수자는 도서관 문을 열고 마당으로 가볍게 걸어 나왔습니다. 뺨을 스치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수자의 얼굴을 온화하게 내리쬐었고 눈을 들어 바라본 푸른 하늘 위로 유유히 흘러가는 흰 구름의 몸짓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세상의 얄팍한 기준과 영수증 위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 노년의 인생일지 몰라도 수자는 자신이 그 어떤 시절보다 가장 높고 고결한 정신의 자리에 도달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장미회에서 제명당한 그 냉정하고 잔인했던 겨울날,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위선과 허상의 두꺼운 껍데기를 스스로 깨고 나와 진짜 김수자라는 인간의 삶이라는 가장 향기롭고 찬란한 봄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수자는 불어오는 부드러운 봄바람을 향해 가슴 가득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한 자신의 앞날을 향해 힘차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